KBS 아나운서 조항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인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각각 이재명, 또 조국 심판 그리고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유세전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수사 중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대사 임명 25일 만인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인기 강사 김미경 씨를 비롯해서 방송인 송은희 씨 등 다수의 유명인들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본인 이름의 가짜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시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실태와 필요한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떠나는 100원의 기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뉴스레터 K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리단 밤양갱이 아니고요. 내가 뽑고 싶었던 건 이런 후보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후보를 뽑겠다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4월 4일까지 문자나 댓글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00원의 기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코너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렇게 문자 저희가 좀 받아서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본격 선거운동 이틀째 여야 지도부는 모두 격전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도권, 민주당은 지도부가 권역별로 지원 유세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유세 발언과 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법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지배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막아야 합니다.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지원 유세 현장 또 법정 출석이라는 서로 다른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오늘 지도부의 동선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광재 대변인. 네. 어제가 첫날이었잖아요. 첫날은 서울 한강벨트 마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경기 동북부로 움직이는 그 동선대로 움직였고 오늘은 네. 영등포에서 시작해서 서남부 수원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두 지역 모두 다 우리 당이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번 승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득표율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 네네. 이 정도에서 승부가 나는 지역에 집중해서 유세를 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승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적어도 뭐 지난 선거 정도로 참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네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선도 그렇게 짠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내일 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천하고
서울 그 서부 지역, 서남부 지역 다시 더 갈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격전지 또 접전 예상 지역 위주로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뭐 비슷한데요. 어제 예.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에 집중하셨죠. 네네. 예. 어쨌든 선거 마지막까지 봐야 될 곳이 수도권 경합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가 사실 오차범위내 접전지가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예. 정권 심판론이 강화됐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선거 종반전으로 가면 그 각 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때문에 네네. 한 5% 내에 승부가 갈리는 지역이 수도권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그래서 뭐 어제 또 이후에도 수도권에 이재명 대표는 많이 집중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재판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 유세는 어려우셨죠. 네. 그 대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주요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특히 선거 초반에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을 보면 후보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는 건 맞습니다.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이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지금 상황만을 가지고 과도하게 뭐 의석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오만함을 보이면 언제든지 또 유권자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동선 보면요. 저는 예. 그런 생각해요. 수능 시험 볼 때 수학 영어는 하루 이틀 공부해 갖고 이제 성적이 급격히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능 시험 앞에 두고 벼락치기 이 공부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릴 만한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원래 잘하는 지역과 진짜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벌써요? 진짜 여기서 이기면 예. 내가 여기서 몇 문제만 더 맞으면은 예. 수능 시험 잘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과목 공부하잖아요. 네. 지금 그 수도권이 딱 그 지역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도 하고 계신 것 같고 동선상으로 한번 또 쭉 살펴봤는데 내용적으로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전체 대결 구도를 본다면은 정권 심판, 이재명과 조국 심판 뭐 이렇게 두 거대 정당 모두 이른바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구도인데 오늘도 관련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저희는 그 뭐 2조 심판론이라고 2조 심판. 예. 뭐 저희가 선대위 출범하고 나서부터 사실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설 그 어떤 프레임을 좀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 잘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 21대 국회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갖고 가면서 네네. 거의 그 독주하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못했다고 하는데 이 못한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요. 네. 국회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대통령의 불가피한 거부권을 유도한 경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조 심판론이라는 우리 그 당의 이 새로운 프레임은 21대 국회와 그리고 21대 국회가 실패했는데 만약 이 상황대로 가서 조국 대표까지 포함해서 범야권이 또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져올 경우에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네네.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전략이 괜찮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예, 예. 이건 실제 뭐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해서 국민들이 따라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제발 이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려주고 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한 뭐 선거 슬로건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 정권 심판 분위기가 이렇게 강한데 거기에 실종의 야당 심판론을 제기해서 이긴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조 심판론이라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왔는데 이걸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조금 전에 21대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회가 뭘 안 도와줬죠. 뭘 하신 일이 있어야 도와드리죠.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개혁 법안에서 뭐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은 읍소하고 뭐 잘못을 좀 인정하고 그래도
정부와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줘서 민생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가도 부족할 판에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뭐 그런 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 자체가 뭐 안 됐다고 하시지만은 여야가 먼저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현장 방문 일정을 보면요. 슬로건이 국민의힘으로 특정 지역 살리기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이른바 지역에 좀 특화된 정책 공약을 전면화하려는 선거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좀 보이고 있나요? 아직 이틀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여당이라는 그 당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게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예, 말씀하신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가 불리할 수 있지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정책과 민생 또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약속은 실천이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100% 활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해당 지역의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개선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나온 지역 밀착형 공약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모여서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 결국에는 이제 중도표가 중요하잖아요. 이 네네. 중도표를 잡아오는 데는 정책과 민생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박빙 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때문에 법정에 출석했는데 재판부가 이게 좀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기를 뭐 미루지 않으면 그래서 4월 2일 그리고 선거 전날인 9일에도 재판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재판 일정이 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있죠. 있어요? 어쨌든 네. 지금 지역에서 보면 대표가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게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분위기가 잘 안 뜨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대표가 방문하면 언론의 집중도 받고 네. 이러기 때문에 후보들로서는 좀 대표가 직접 와서 지원 유세해 주는 기를 원하는데 이제 벌써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3일이 발이 묶이면 네네. 갈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아마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대체는 하고 계시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재판부 정권 사항이긴 한데요. 좀 야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 형사 재판 하고 왔는데요. 예. 날짜 조정하거든요. 네. 불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정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물론 재판부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특별히 특혜를 주는 거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시는 게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꼭 이렇게 선거일 딱 제한된 13일 정도에 있는 일정 한 주 정도 미룬다고 해서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 귀국만으로도 관련 내용은 좀 해소됐다는 입장도 있었고 또 오늘은 국민의힘은 뭐 민심에 따랐다 이런 입장도 냈던데 민주당은 사퇴까지 주장을 계속 펼쳤고요. 오늘은 또 스스로의 사임이 아니라 해임시켰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네. 정광 대변인 이 사임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는지는 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당이 후보자들 중심으로 해서 자진 사퇴 이야기를 이제 한 명 두 명 꺼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사실 네, 저도 대변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뭐 정치인 정광제라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고 네. 또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국정 운영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당이 지금 그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네네. 당의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뭐 수일간 네네. 결국에 자진 사퇴라는 게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임해야 된다라는 예. 것을 저희가 그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나름대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공수처의 언론 플레이 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이런 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런 직간접적인 의견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거고 결과적으로 잦은 사태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선 뭐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근데 이종섭 전 대사는 공수처가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앞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수사 준비도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입장까지 내면서 정치적 현안에 뛰어들어서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로 불을 붙였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 공수처가 무슨 문제가 있었죠? 예. 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대응. 공수처라는 건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1월 달에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하고 있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고 있었고요. 네네. 이종섭은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얼개가 다 맞춰진 다음에 불러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순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를 출국 금지를 해제해가지고 호주 대사로 임명했으니 공수처로서는 난망한 입장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예. 다행스럽게 정치적으로 선거에 부담되는 여건의 필요에 의해서 귀국하고 이제 사퇴까지는 하게 됐는데 공수처가 이 상황에 개입하거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거는 아무것도 없죠. 공수처 입장은 뭐냐고 물었을 때 네.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한 바 없다. 이 얘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공수처가 동의했다고 하면서 이걸 정치화한 것은 대통령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게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수사 공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정치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4878님 일찍 사퇴하시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선거 앞두고 좀 그래요.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이번 총선에선 주목받는 또 다른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이요. 의사협회 손에 국회 의석 20석에서 30석 당락이 결정될 거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낙선 운동을 언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낙선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운동도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의사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의사직역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예, 정광재 대변인님, 네. 낙선이나 당선이 필요한 후보를 지목하고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환자들 만나면 언급하도록 하겠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의료 개혁, 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갖고 네네.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벌어지는 상황은 그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불편함 때문에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생기는 건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볼모 삼아서 의사들이 정치 행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왔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환자라는 어떤 볼모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요? 네.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이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죠, 같이. 네. 근데 임현택 신임 회장 얘기는 증언이나 정부가 밝히고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 이 자체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도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원인이 2,000명을 고소하는 정부 입장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권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협회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한들 국민들이 거기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의 어떤 의정협의체 구성이랄지 뭐 대화 제의랄지 여기에 그렇게 의사 쪽에서 호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공의들은 현장을 많이 떠난 상태에서 전공의 대표조차도 잘 네. 나서지 않고 있고요. 정치권의 운신의 폭은 얼마나 될지 또 이게 변수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예. 비대위원장이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 네. 의제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은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수에 대해서 뭐 전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네. 어차피 이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가야 하는데 예. 지금 의사협회가 지나치게 강경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 아닌가요? 많은 국민들이 일단 예. 의료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그런 의제를 던졌을 때 그러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갈등을 정부가 잘 해결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의사협회가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그 불거진 또 다른 이슈가요. 후보자들의 재산 관련 문제가 좀 있던데요. 특히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에도 논란도 됐었고 또 검찰 개혁하겠다더니 전관 예우 받은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요. 혜택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이와 또 별개로 자녀 명의를 이용한 다른 후보들이 뭐 재산 증식 사례도 속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또 선거판 또 지역구 차원에서 이 재산 관련된 이슈들 또 다른 변수가 될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선거 초반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건 예.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따지고 들어보면 조국 대표가 얘기했듯이 예. 이 전형적인 어떤 정관 예우 사례는 아닙니다. 정관 예우라고 하면 네. 검찰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그 검찰의 인맥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수임계도 안 내고 전화 변론을 한다거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정관 예우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박은정 후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임 계약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보수를 받은 건데 네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뭐 액수나 아니면 변론한 단체가 내용, 뭐 다단계랄지 뭐 이런 피해 것들. 업체.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직무로서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배우자가 공직자로 나서는 순간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판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게 전관 예우가 아닌 상황에서도 22억 1년 동안 41억 원을 벌 수가 있는 겁니까? 법조 시장에서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으로 많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게 전관 예우라는 걸로 따지려면 그 이종근 변호사가 실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 쪽하고 선이 닿아서 뭐 무혐의를 만든다거나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종근 변호사가 지금 이 정권에 들어서서 소위 말해가지고 뭐 친문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거의 쫓겨 나온 분 아닙니까? 네네. 검찰 주요 지휘부나 주요 사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건에 개입해서 원래 수임료는 한 뭐 10억밖에 많이 받으면 10억인데 뭐 2배를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 국회 또 세종시 이전론도 지금 또 하나 이슈인데 실제 충청권, 뭐 수도권에 어떤 판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당연히 영향을 줄 네, 거라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 네.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수도권 행정 개편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예. 서울 편입할 지역은 서울 편입하고 경기 북부 분도할 지역은 분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메가 서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국토 균형 발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게 이제 민주당 얘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에도 행정 중심 도시로서 세종시를 충분히 육성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발전을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화두를 던진 거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뜻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얘기한 거니까 민주당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예. 봅니다. 지금 네. 방법론적으로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이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서 개헌에 동참하라라고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뭐 관련해서 지도부가 어느 정도 논의를 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헌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부분에 대한 것도 네. 필요하고요. 또 복잡 다단해진 사회의 의견을 절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개헌 같은 것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강남의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에서 동탄 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뭐 버스로 한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 20분이면 간다 이렇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GTX라는 게 한번 개통되면은 그 뭐 인근에 있는 뭐 인프라 여러 가지 공약들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뭐 건설, 뭐 토목 이런 공약들도 실제 선거에까지 영향을 좀 주나요? 그럼요. 그 지역에서는 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개발 공약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나오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네. 대통령으로 가신 거는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당에서도 그럼 영향 못 미치는 건가요? 예, 대통령이 선거에 자꾸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강화되고 있는데 네. 뭐 이 기념식이라는 형식상 대통령이 참석하실 수는 있겠지만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여지는 데다가 네. 이런 것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뭐 이 정부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개발 공약이라든가 GTX 같이 국민의 삶에 직접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뭐 서울 경기도 인근의 서울 편입이라든가 네. 준비 없이 발표한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 국민들 믿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 또 정당마다 막말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막말이 또 되고 어떤 건 막말이 안 되고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뭘까? 대변인께서도 관련 비판 논평도 가끔 내시지 않나요? 이 기준이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기준은 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정치인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네. 그렇지 못한 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말에 대해서 막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저희 같은 기자들이야 이게 하루의 어떤 이슈들을 쭉 보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이슈가 되는지 대충 감은 잡지만은 이게 판세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는 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양당의 뭐 성명에서 시작해서 관련 정치인들이 뭐 발언을 하고 방송이든 뭐 다른 곳에서 또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쭉 가면 이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슈로 커지는 건가? 네. 별도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나요? 아니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하기도 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방송이나 언론이 이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일단 조간신문에서 어떤 게 보도가 됐거나 아니면 오전에 유명 정치인이 라디오 등을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점심시간에 이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확대되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생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논평을 하면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저녁에 뉴스로 나가고 네. 뭐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움직이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유권자들의 마음에 팍팍 박힐 수 있느냐 네. 그거 캐치하는 게 우리 그럼 정당의 대변인께서는 역할이죠. 점심 직후부터 좀 바빠지겠어요. 네, 예민하게 그렇습니다. 난타를 네, 세우시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본투표까지 한 열흘 남짓 정도 남았습니다. 두 분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다? 또 왜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이럴 때에는 주로 말실수나 이렇게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어떤 국면 변화 이런 게 혹시 생길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어찌됐든 오늘 뭐 이종섭 대사의 사퇴라든가 일단 여권의 불리한 이슈들이 이렇게 정리되면 또 결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당 지지층들이 나가서 할 얘기가 생기면은 지금 결집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오늘 기점으로 일정 정도의 전환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각 당의 지지층은 어쨌든 선거 끝으로 갈수록 결집되니까 어느 정도 결집하느냐 그리고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수도권 중심의 초경합지에서는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뭐 170을 넘어서고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거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결집만이 남았나요? 2조 심판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으시나요? 저희는 지금 우리 정당 예. 지지율은 오늘 갤럽에서 이거 밝혀야 되나요?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네. 여튼 많이 결집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중요한 건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 이번 그 선거 승부에 그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부터 비롯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 구성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야, 이런 사람들까지 국회의원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냐? 네네. 라는 그 중도층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정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부근으로 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에서 남사까지 13km 정체, 또 남사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로도 막히는데요. 이 동탄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승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각각 조춤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 부근으로 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현역 의원과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 여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서울 노원 갑으로 갑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는 지난 21일에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4선 경력의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고요. 또 을지로 위원회를 이끄시는 등 여러 민생 현안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의정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일부 조정되면서 또 합쳐지면서 치열한 당내 경선 끝에 서울 노원 갑 민주당 후보가 되셨는데 먼저 출마의 변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 노원을 살기 좋게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명품백 의혹, 이종석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값 870원, 정말 국격, 공정, 민생이 우롱당하고 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2년을 심판하고 앞으로 남은 3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게 우선 출마의 변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베드타운 노원을 자족도시 노원으로 이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일자리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 우원식은 정권 심판과 노원 발전을 위한 국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 나라를 나라답게 노원을 살기 좋게가 캐치프레이즈고 베드타운 노원을 탈바꿈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요. 진보당 측과 후보 단일화를 또 이뤄내셨던데 다른 지역구에서도 진보당 측과 단일화 움직임이 계속 됐는데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이 단일화 효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무거운 명령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국민의 무거운 명령이 결국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단일 전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심판, 민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특히 여당과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희 지역구인 월계 공릉 중계에서도 민주 세력이 하나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노원갑은 지역구가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합쳐진 곳인데 서울에서 인구가 좀 줄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주민분들 만나시면은 요즘에 어떤 말씀 많이 듣고 계세요? 네,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문제예요. 생활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이거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고, 네. 그게 한편의 민심으로 있고요. 또 하나의 민심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달라. 이게 또 아주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받들어서 저는 나라를 나라답게 노원을 살기 좋게 이런 슬로건을 걸고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뭐 4선 중진으로 당내에서도 여러 선거도 치르신 분이신데 의원님께서 이번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예년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네네. 사전투표, 본투표 여기 모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사례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거를 투표장에 나와서 꼭 투표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 보네요. 심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네네. 오늘 그리고 그 선관위 개최 토론회에 상대 후보 없이 혼자 참여하셨다고 SNS에 또 올리셨던데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서 한 20년 동안 기반을 좀 나름대로 다져오셨고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하셨거든요. 경쟁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썩 잘하는 분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처음 경쟁을 해보는데 상대 후보라서 좋게 평하고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개최 토론회에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네. 이 선관위 토론회는 아주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법정 토론회고 동시에 노원의 주요 현안의 견해를 밝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엄중한 자리거든요. 네. 토론에 불참은 현 후보가 노원 구민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네. 얼마나 가벼운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토론을 불참합니까? 저는 이거는 노원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래서 노원 주민께서 4월 10일 날 국민의힘 후보의 이 오만한 행태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의원님께서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지역구를 노원을에서 노원갑으로 또 바뀌셨는데 달라진 이런 지역 상황에 맞춘 선거 전략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우선 이제 이 합쳐진 그 월교 공릉에서 우리 당 대선 의원과 우선 경선부터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우선은 뭐 정치 일반적으로 이게 다선 의원이 되면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경선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지런함, 성실함, 겸손함이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3차례씩 돌면서 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런 힘으로 경선을 승리할 수 있었고요. 네네. 이제 이 새로운 지역구가 된 월계 공릉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아직 발전이 덜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일자리와 재개발, 재건축, 이 교통 등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월계동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GTX-C 개통 그리고 SRT와의 연결, 1호선 지하화, 또 공릉동 한전부지 개발 이런 등등의 노원의 경제축을 살리는 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명품 주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하계 중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지역인데 예. 그걸 해왔던 그 역량으로 월계 공릉동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다선 의원분들의 선거운동 방식을 보면은 뭐 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5선에 도전 중이시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구호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가지,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것과 노원을 살기 좋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력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2년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와 그다음에 노원을 업그레이드로 해서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구호가 나라를 나라답게이고 노원을 살기 좋게 그 구호죠. 동시에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장,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렇게 이런 걸 맡으면서 보여준 개혁적 정치의 성과 비전을 담은 구호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저희 지역구인 중계하계에서 노원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거든요.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실력이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원 주민께서 제 구호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좋아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뭐 노원 갑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원 갑 유권자들 조금 다른데 월계 공릉동하고 중계하계동이 조금 다릅니다. 중계하계동은 이제 완전히 아파트 단지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을 쭉 하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거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요구가 지금 크죠. 그런 반면에 이제 이 월계 공릉동 지역은 아직 제대로 발전이 안 된 지역이고 여러 가지 교통, 생활상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좀 풀어달라.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 주거 문제까지 이런 현안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지역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요. 태릉 골프장 공공 개발에 관한 내용이 지역 정가의 중요한 문제로 또 떠오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상대 후보께서는 전면 백지화 그리고 공원 부지화를 주장하고 펼치고 있고요.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이미 예전부터 태릉 골프장의 방대한 부지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낸 바가 있고요. 저는 그리고 환경운동했던 사람이고 국회 환노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녹지공간 훼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이 주택난 때문에 그 골프장에다 40세대를 짓겠다고 했을 때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주택난 때문에 완전 반대는 하지 못하고 저밀도 개발을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밀도 개발과 태릉 호수공원 확대 이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밀도 개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태릉 골프장 부지는 자연 녹지 활용을 통한 공원화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이것을 그냥 개발하는 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개발 지역을 이제 자연 보존 지역으로 그대로 둬서 여기 태릉 호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태릉 골프장 그거는 육사에 부속돼 있는 국방부 땅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일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판세 관련 말씀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여러 이슈들에 앞서서 이 정권 심판론에 집중하는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독도 망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건국절 논란, 굴종적인 대일 외교, 편협한 외교 정책, 최악의 남북 관계, 정적주의기에만 몰두하는 검찰 독재, 12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초부자 감세와 민생 대란, 대파값 875원. 정말 이거는
권력형 비리 의혹, 무책임한 정부, 이 무수한 국정 실패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실추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선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이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확실하게 이번 선거에서 물어야 된다. 네. 그래야 나라가 조금이라도 나라답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정권 심판을 하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 근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또 이뇨한 투톱 체제로 선거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거대 야당 심판론 또 운동권 청산론을 거쳐서 최근에는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여당의 이런 선거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먹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정치 경험이 미흡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네. 조바심이 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대표가 입에 담으면 안 될 폭언까지 막 뱉고 있어요. 임요한 위원장도요. 예. 이종섭 대사 문제는 외국성 이슈도 안 된다. 마피아도 아내와 아이는 안 건드린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그 민주당의 판세 어떻게 전망이신지 궁금한데 지금 예를 들면 열흘 남은 선거지만은 뭐 막판에 이 판세를 뒤흔들 변수가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야 모두 지금 그래서 막말 경계령을 또 내릴 만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판세를 좀 뒤흔들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후보자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예. 또한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가야 됩니다. 선거에는 지름길이 없고요. 예. 한방 이런 것도 없고요. 정말 성실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민주당의 후보들이 전 잘 유지해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오만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선거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양강 구도인 것 같은데 비례 의석을 둘러싼 각 축전은요 3파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약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이른바 약진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모두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불리한 점은 비례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당원들한테도 우리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례 투표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구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 구도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구는 오히려 좀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 세종시 이전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 전 지역의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전 카드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얘기한 겁니다. 네. 이미 세종의 국회의사당을 옮기자고 했고요. 네. 국회의사당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만들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민주당에서 과거에 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예. 이미 그 안을 다 내놨습니다. 근데 그걸 뒤늦게 이제 와서 내놓으면서 네. 무슨 반전 카드로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 일입니다. 예. 자, 서울 노원갑에서 이번에 또 당선되신다면 5선 의원이 되십니다. 차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정치적인 포부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을지로위원회로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이 을지로위원회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민생 노선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민생파의 중심이죠. 그런 예. 만큼 사회경제개혁을 민주당 노선의 중심에 두도록 민주당을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
만드는 일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네. 이 저지 투쟁 그리고 역사 왜곡에 맞서는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이거든요. 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투쟁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립투사이신 김한 선생이 저희 제가 김한 선생의 외손이 되는데 예예. 선조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이런 일들이 저한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투쟁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싸움을 해나가는데 중진으로서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원식 제22대 총선 서울 노원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혜인이는 어릴 적 왼쪽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12살이 된 지금까지도 기저귀를 차고 자는 혜인이. 성장 속도만큼 양쪽 다리의 길이도 10c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검사 결과 하지 기능 장치를 사용해야 성장의 제약이 덜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현병과 망상증을 앓고 있는 엄마는 혜인이의 치료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오늘도 의료용 깔창에 의지해 걸음을 떼어보지만 금세 저려오는 다리에 혜인이의 마음은 또 한 번 작아집니다. 혜인이가 저 넓은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종일 황사먼지가 말썽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는 경기 경상권에 황사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도 쌓여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이 황사가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전북 동부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경남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말 동안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2도, 강릉, 광주 5도, 부산 9도, 춘천은 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4도, 대전, 광주 18도, 부산 17도, 제주 23도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쪽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3도, 습도는 62%입니다. 박대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사임했습니다. 외교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보고 후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사태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의대 증원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경남과 인천의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전국 모든 투개표소 설치 장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천의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운행이 내일 시작됩니다. GTX-A 열차의 평균 배차 간격은 20분가량이고 기본 요금은 3,200원입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산업 생산이 1.3% 증가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3% 넘게 줄어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해보니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가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1,000건이 넘고요. 피해액은요 1,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가짜 투자 리딩방으로 피해를 본 서강대 김영익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모시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실태와 또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인사 또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 리딩방이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저한테도 문자 여러 번 왔어요. 전 보자마자 스팸 신고하고 거부해도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교수님은 최근에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유사모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이 모임에 지금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예, 우선 그 김미경 강사가 이 모임을 처음에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존니, 추진영 전 금융회사 대표, 그다음에 송은이, 항현이 이런 거 방송인들 모여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 사칭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그 서명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방송인 유세적 씨도 서명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가수 뭐 엄정아, 백지영 씨, 그다음에 학계사 안유학, 김경일, 최재분 교수 뭐 이런 분들도 137명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유명 강사분도 계시고 방송인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요. 교수님은 지금 본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는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사전에 좀 전화를 해줬으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꼭 피해를 보시고 나서 아이고. 맞냐 꼭 그래서 그분들을 미리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은데 피해를 보시고 나서 알려줘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 연락 받고 정말 깜짝 놀라셨겠어요. 아니 예.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의 조남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칭되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페이스북 같은 데나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SNS예요. 채팅방. 예. 제 사진, 제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를 이제 클릭하면은 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거기다 또 돈을 입금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 수익을 좀 내주고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끼를 줘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돈을 더 넣게 만듭니다. 돈을 더 넣게 만들어가지고 이 가짜로 장부를 이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수익이 얼마 냈다. 네.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 이익금의 20%를 자기들이 떼가겠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5억을 넣었는데 예. 60억을 만들어냈대요. 그러면은 20% 네네. 그럼 12억을 거기다 넣어라. 그러면 60억을 돌려주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기를 쳐가지고요. 예. 피해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폰지 사기랑도 섞인 것 같고 비슷한데 예. 최근에 또 교수님의 뭐 처제이자 교수님의 매니저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예. 투자 단체방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속여서 또 돈을 수억 원 뜯어내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하고 전혀 관련 없는 뭐 여자 매니저 그다음에 제 조교 이런 사람들 대동시켜 가지고요. 저처럼 믿게 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어 가지고 뭐 수억씩 이렇게 뜯어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를 제가 그분들이 속임을 당하시고 나서야 저한테 학교로 전화하시든지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그 70대 어르신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진짜 맞냐. 돈을 이제 내주라니까 안 내준다. 당신이 맞냐. 꼭 그 사기 당하시고 사기 전에 조금 더 저한테 의심을 좀 하셨어요. 의심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새 학교로 많은 전화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한 전화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 이름으로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즉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김영익 교수님은요 무슨 투자 리딩방이니 고수익을 보장한다느니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모임도 안 가지시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하나대투 부사장을 지내셨고요. 또 증권학회 이사, 뭐 서강대 대학원에서 교수직도 맡고 계시고 또 유튜브에 구독자도 한 30만 가까이 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 김영익 교수님이 추천하는 종목이라면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귀가 솔깃해질 것 같긴 해요. 피해자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시던가요? 사실 저는 이코노미스트고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목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종목 추천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니까 전직 장관에서 그다음에 대기업 사장 뭐 이런 분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한 번은 그 전직 장관직을 했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가 보냈어요. 당신이 그렇게 부정직한 사람인 줄 몰랐다. 카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그리고 카톡방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답을 안 해주니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려가지고 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직 대기업 CEO도 사기를 당하셨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 70대 이런 좀 어르신들 노후 자금이거든요. 이런 노후 자금을 수천만 원씩 거기서 이런 것 보고 참 안타깝다. 아이고. 주로 젊은 분들보다는 좀 50대 이후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많이 속임을 당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관료하셨던 전직분도 계시고 또 중장년층도 계시고 좀 다양하신 것 같은데 그 리딩방이라는 게 그 이제 뭐 SNS 채팅방이나 이런 메신저에서 뭐 주식 종목을 뭐 추천한다든지 뭐 투자에 도움을 주는 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컫는데 거기에 이제 뭐 교수님이
여기를 뭐 담당하고 있다든지 여기를 추천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속여서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 이름을 보고 광고를 클릭하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 사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 광고를 보고 클릭하면은 거기서 일단 종목을 추천하고요. 종목 추천하고요. 예, 처음에는 일부 종목이 수익이 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더 넣게 되고. 근데 절대 그 자기 계좌로 돈을 넣어야지. 다른 계좌로 돈을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거기서 수익을 좀 내주니까 거기서 돈을 조금 넣었다가 이제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고 더 많은 돈을 계속 집어넣고 그러다가 이제 큰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처음 교수님을 사칭한 리딩방을 알고 신고를 하셨지만은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불법 리딩방이 계속 생겨났다던데 당시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의 매일 신고합니다. 매일 신고하세요? 예,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주에 한 40여 건도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부는 빨리 없애주고 일부는 또 플랫폼에서 해서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없어지는데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생기고 계속 생깁니다. 예, 그래서 과연 누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까? 조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KBS 이 다음 방송에서도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일부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걸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 같다. 과거 뭐 보이스피싱 뭐 범죄 조직처럼요. 그래서 그때 그 전직 그 검찰청, 경찰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계속 저도 생각해 보면 계속 생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오프닝 때 지난해 9월에서 12월만 한 피해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교수님을 사칭한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예, 제가 저한테 알려준 것만으로는 한 10억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2억, 3억, 그리고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알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제 사진을 도용했다가 경찰에 가서 신고하는데 경찰에 가보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피해를 안 봤으니까 제가 수사하면은 자기가 수사 대상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래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가서 신고해야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뭐 전화하면서 즉시 가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래서 몇 분들이 신고했는데요. 지금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 진전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해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지 않고 그런 그렇습니다. 현상인가 보네요. 1918님. KBS 성공예감 진행자 이대훈 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서 놀랐어요.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불안감까지 생기더군요. 이런 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이 왔지? 또 내가 관심이 있었고 평소에 잘 알던 분이 보내오면 진짠가? 그런데 또 돈을 넣었더니 돈이 나오네? 그럼 더 큰 돈을 바라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뚝 끊기면서 피해를 보는. 혹시 피해 구제가 됐다 이런 소식은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 계속 그 신고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지금 구제 받았다. 이런 제가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교수님마저도 그런 피해 구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사후에 되면은 이거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불법 리딩방 등 이 금융범죄 단속을 정부가 강화하면서 법원 형량도 예전보다 좀 높아졌다고 하던데 불법 사칭 리딩방의 조직을 잡게 된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62건 피고인 168명을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형량 분석해 보니까 2, 3년 징역형을 받은 분들이 한 45% 56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엄청난 형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 가지고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강한 형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초기에는 가짜인 줄 모르고 당했다 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현재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 이런 광고에 현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투자자들한테 강의를 하면서요. 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좀 2%로 떨어졌습니다. 명목 성장률은 한 3.7%입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뭐 적게는 5%, 많게는 7%거든요. 네.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되는데요. 예, 기대 수익률이 좀 높으신 분들이 여기에 속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분들이. 예. 한 번은 이런 거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70대 어르신인데요. 네. 2번을 속으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제 이름을 사칭한 데 속으셨는데요. 네. 그런데 왜 여기까지 들어오셨느냐, 저 사칭까지 들어오셨느냐 그랬더니 그 2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이고. 예, 저한테 들어오면 그 손실을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셨다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정말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한 번에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식의 투자는 사실상 기대하시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사칭 광고를 좀 걸어주고 또 불법 투자 리딩방 오픈 채팅을 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이런 플랫폼 업체 측에 항의하신 적은 좀 있으세요? 예, 항의도 하고 네. 신고도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네, 답은 뭐라고 예. 했나요? 답은 일부는 없애주게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 이런 답이 가끔 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 그 사진을 사용했고 불법이고 네. 누가 봐도 불법이거든요. 도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그 플랫폼 같은 데서는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이런 플랫폼 업체 측에 예.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법적으로도 안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 예, 그런 플랫폼 회사에 이번 저희 그 유사모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네. 예, 플랫폼 회사들이 조금 더 뭐 이런 사칭 광고를 좀 구별해낼 수 있는 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뭐 SNS 계정도 예. 본인을 사칭한 계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 파란 딱지를 붙여서 인증을 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이것만 이 사람이 맞다라는 식으로 예.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기자회견을 가졌던 유사모는 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를 막기 예. 위해서 예. 또 정부와 플랫폼 측에서 노력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했는데 우선 정부 측에는 또 어떤 내용을 요구하셨어요? 이걸 특별하게 보이싱 피싱 범죄로 규정해 달라. 예. 예, 그리고 전담 수사팀을 좀 구성해 달라. 예, 그리고 이걸 끝까지 좀 잡아내셔가지고 엄한 처벌을 좀 내려주시라. 네. 예,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부가 저한테 사칭을 당하신 분들이 네. 신고가 들어가지고요. 예, 일부가 지역 경찰청에서 예, 중앙 경찰청으로 네네. 수사를 지금 의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선서에서 상급으로 올렸군요.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꼭 좀 그 사람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네. 엄하게 좀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한테 정책당국한테 그런 걸 요구한 겁니다. 예. 시민들에게도 절대로 불법 피싱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예. 또 당부하셨는데 예.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지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딩방도 진짜 리딩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 투자 리딩방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그 유사 투자 자문 등록 있거든요. 예. 예, 금감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사 투자 자문에 등록됐는지 네. 기본적으로 좀 확인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정말 기대 수익률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낮추고요. 네. 일확천금을 버는 데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공부하지 않고는 돈 벌 수 없다. 예, 정말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셔야 된다. 뭐 저나 여기 앞서 말씀드린 그 유명인들 사칭 절대 그냥 믿지 말고 예, 제가 지난번 KBS 방송에서도 김영희 아무것도 아니다 믿지 마라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정말 자기가 공부하신 것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거 되는 거니까 여기 넣어. 이런 건 없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은 더더군다나 스스로 투자를 좀 공부를 하고 수익률의 기대를 좀 낮추고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 어떤 종목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자산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요목조목 다 분석해야지 이런 가짜 광고의 기승에 좀 시류에 묻혀서 따라가서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은데요. 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 더 지나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 차가 많고요. 천안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는 12km 정체입니다. 이후 옥산에서 회덕분기점 부근으로도 각각 주춤하고 또 외관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서안성에서 안성분기점 까지 주춤하고 서평택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하면서 청북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 또 상주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금정산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됐는데 이게 근데 그 이름이 백두산이 아니라 창바이산으로 등록돼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렇죠. 높이 2,744m입니다. 네. 백두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쓰는 이름인 창바이란 이름으로 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지난 27일입니다. 현지 네네. 시간으로 백두산을 포함해서 18개 후보지를 새로운 세계 지질공원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요, 이제 여러 준비 단계들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등재가 권고된 터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유네스코 측도요, 이 백두산을 소개하면서 극적인 지형과 다양한 암석 유형을 갖췄다라고 했고, 야외 화산 교실과 같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네네. 또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가장 잘 보존된 복합 화산 중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지형 암석도 있지만 가장 백미는 맨 위에서 볼 수 있는 천지겠죠. 네, 천지에 대해서도 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정상에 화구오는 숨막히는 절경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극찬을 듣는 거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이렇게 지질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명소 또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자, 지금 지정을 했다고 해도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승인을 나중에 또 취소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커집니다. 높아지겠죠. 네. 네, 2015년부터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 지질학적 유산에 대해서 이 세계 지질공원을 지정하고 있고 이번에 18곳이 추가돼서요. 213곳이 모두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 백두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계에 세계 지질공원이 뭐 200여 개가 된다고 해도요. 이 공원을 가진 나라들은 사실 49개국밖에 안 됩니다. 많지는 않네요. 네, 우리는 제주도, 한탄강, 그리고 청송, 무등산, 그리고 전북, 서해안 이렇게 5개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왜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한 건가? 그러면
북한은 또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백두산 전체를 보면은 4분의 1만 예. 북한 영토고요. 예. 4분의 3은 중국 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토에 있는 땅을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삼기는 좀 수는 어렵겠네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정상에 있는 찬지 칼데라호인 이 천지는 그래도 절반을 넘는 약 55%가 북한의 영토입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이 네. 유네스코 지질공원 신청을 해왔습니다. 북한도 1년 앞선 2019년에 같은 신청을 냈지만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바이산으로 중국이 신청해서 등록이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백두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창바이산 이렇게 명칭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런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요. 네. 이번에 이 인증으로 국제적인 타이틀까지 얻게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중국이 중국만의 산이다 이런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우려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겪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앞서 예. 중국은 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면서도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주장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 교수의 의견은 네. 이 동북 공정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창바이산으로만 기억하지 않도록 네. 백두산 명칭의 홍보를 강화하고 동북공정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 외교부 대변인도요. 네. 관련된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주시뿐만 아니라 어떤 대응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이 백두산에 대한 어떤 명칭의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뜻의 노담. 이 노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네요. 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예. 이 전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네네. 건강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남학생의 흡연율입니다. 이제 요즘 조사에는 전자담배도 포함이 됩니다. 전체 남학생 중에서 흡연하는 남학생은 6.6%. 지난해 7.3%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는요. 네네. 남학생들의 흡연율이 10.3%까지 10%를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3.7%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반 담배 흡연율은요.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여학생들의 흡연율도 낮아졌으면 하는데 지난해와 3.5%, 올해 3.4%는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교육부에서 주도했고 또 질병청에서 같이 동참한 그 노담이라는 캠페인이 상당히 잘 들어맞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도 남학생의 경우 많이 감소를 했군요. 청소년 또 음주율, 이 술 먹는 거 이것도 좀 감소했길 바라는데 어떤가요? 네, 2014년도 조사를 보면은 당시에 남학생 음주율이 20.5%였습니다. 20.5%요. 네,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 5분의 1이 음주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너무 많은 숫자인데요. 네, 지난해는 13%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여학생 음주율도 같은 기간에 12.6%에서 9%로 감소 추세입니다. 요거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게요.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10명 중에 1명꼴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점차 수치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 한 번 마실 때 과음을 하는 위험 음주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음주를 하는 학생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음주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소위 말해서 포금하는 학생들이 많다. 맞습니다. 예. 이 남학생 음주자 중에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1.3%는 이 한 번 술을 마실 때 소주 5잔 이상 마신다. 거의 한 병 가까이 먹는 건데요. 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도 음주자의 절반이 넘는 50.1%가 평균 소주 석 잔 이상 마신다.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수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운동하는 청소년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남학생 가운데 하루 1시간,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경우가 24.6%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운동하는 남학생은요, 2014년에는 20%가 안 됐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여학생도요, 2014년에 한 8%대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9.2%로 천천히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 운동은 뭘 가지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특히 남학생들은요, 역기, 아령, 철봉 이런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몸에 근육을 좀 키워서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맞습니다. 이 3대 운동인 스쿼트나 이 벤치프레스 중심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고요. 이 고강도 근력 강화 운동의 추세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디 프로필 같은 거 많이 찍으려나 싶기도 한데 3253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캠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담 캠페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 지표랄까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교육부는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면서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흡연하고 음주하는 게 멋있어 보이던 거는 굉장히 낡은 감성으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멋있는 건 탄탄하고 건강한 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는 게 삼시세끼라는 말은 이제는 쓰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밥 안 먹어요, 새끼를? 네, 이제는 세 끼가 아니라 뭐 두 끼, 한 끼가 보편적이고 지난해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은 학생이 남학생은 39.7%, 여학생은 42.5%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워낙에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밥을 3번 먹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삼시세끼 말은 학생들에게도 좀 옛날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벚꽃 관련된 소식인데 우리 KBS가 있는 이 여의도 근처에도 뭐 벚꽃이 피었는데 좀 보셨나요? 저 이제 국회를 출입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전해서 왔는데 축제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아직 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피진 않은 것 같죠. 근데 또 강원도에서도 속초에서는요. 벚꽃 축제를 2번 열기로 했다고요. 네, 원래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 영랑호 벚꽃 축제를 열기로 했었는데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4월 6일과 7일에 축제를 한 번 더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속초시가 이 소식을 알리는 방법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래요? 공식 인스타그램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졌다고 표현하시네요. 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제의 절까지 하는 영상을 담아 공개를 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져서 아쉬움이 크지만 벚꽃 축제에 2번 할 테니 많은 분들이 찾아달라라고 초대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영랑호도 뭐 속초에서 뭐 벚꽃 명소로 또 꼽히는 곳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영랑호 벚꽃 축제도 열긴 여는데 이게 확 펴진 않아서 한 번 더 다음 달 6일 그리고 7일에 축제를 한 번 더 연다. 그래서 뭐 죽을 죄를 졌다라는 이런 게시물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속초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 벚꽃이 좀 확 펴줘야지 축제 맛이 좀 더 살 텐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꽤 있나 보네요. 네, 서울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20일 이제 축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때까지만이라도 빠른 만개가 되기를 애타게 기원 중입니다. 여의도도요 거의 지금 아직은 꽃봉우리만 살짝 튀은 상태라서 오늘부터 축제가 시작됐고 다음 달 2일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 맞추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는요 반대로 꽃이 너무 일찍 펴서요. 지자체들이 축제 시기를 맞추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지난해 이 대청호 벚꽃 축제를 하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가 축제가 시작인데 아직 꽃이 하나도 안 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는요. 꽃이 이미 다 폈다가 지고 축제를 시작을 해서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다 라면서 꽃이 다 진 상태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이제 차용을 한 건데요. 올해는
현수막 문구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중요한 건 안 폈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다라고 해서 예. 일단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자, 실제로요. 기상청의 이 날씨놀이 봄꽃 개화 상황을 봐도 전국 13개의 관측 장소 중에서 부산의 남천동, 경남 하동 쌍계사, 그리고 창원 진해의 여자천 이런 세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 오늘은 다 꽃이 피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새해가 되고 봄이 다가오면은 뭐 철쭉 개화 시기, 그다음에 벚꽃 개화 시기, 진달래, 이렇게 개나리 하는데 이번에는 벚꽃이 또 아직 안 펴서 작년에 너무 빨리 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축제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언제 만개를 할까요?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보죠. 네, 일단 기상 예측 등에 따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입니다. 예. 다음 달 3일에 개화해서 10일 이제 선거쯤 돼서 만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남부진방은요. 그래도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부지방은 조금 올라와서 6일부터 14일까지 벚꽃이 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를 예측을 못하는 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가 보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꽃이 피지 않아서 그리고 또 미국 워싱턴 DC는 너무 빨리 펴서 이런 식으로 축제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기후 온난화 영향 등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바뀌고 있고 더는 인간이 이 꽃 피는 시기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너무 축제 잡아놓고 돈 들여서 왔는데 안 핀다고 지자체 기상청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만 꼭 못 맞추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한 번 더 여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시간 잘 맞추셔서 주말 사이에 또 다음 달 3일부터 10일 또 7일부터 6일부터 또 피는 것도 있고요. 곳곳에 좀 다르니까 타이밍 맞춰서 잘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죠.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 4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만우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거짓말처럼 우리를 떠난 배우, 우리에겐 장국영이란 이름으로 익숙한 배우 장궈룽이 사망한 날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매년 이쯤이면은 또 영화관에서도 장궈룽을 추억하는 기념전이 열리죠. 네, 그렇죠. 이번에도 또 열리는데요. 네. RIP 장국영 기획전으로 영웅본색, 영웅본색 2, 그리고 천녀유혼, 아비정전, 패왕별이 디 오리지널 등 5편이 또 상영이 됩니다. 근데 이 시즌이 되면 이때쯤에 장국영 기획전을 계속 열게 되고요. 그리고 20주기 때도 해피투게더, 패왕별이 등이 또 리마스터링돼서 재개봉하기도 했죠. 저는 영웅본색 2, 천녀유혼, 네. 패왕별이, 해피투게더 다 너무 참 재밌게 봤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사망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장궈룽, 장국영이 또 어떤 배우였길래 사망 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1976년에 이제 홍콩 뮤직 컨테스트에 처음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때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무명이 좀 있었네요. 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전 매니저가 안타까워했었고 그러면서 장궈룽에게 계약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가수로 먼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배우로 더 이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수로서의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긍심도
자부심도 굉장했어서 본인이 스스로를 가수다라고 또 먼저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나왔던 풍계속취 그리고 모니카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됐었고요. 특히 1987년에 나왔던 서머 로맨스라는 작품으로는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에 또 등극을 했었죠. 서머 로맨스. 네. 그리고 영웅본색, 천녀요원 등에서 이제 또 기자님도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또 배우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고요. 천녀요원에서 소천을 네. 부르는 그 모습. 기억합니다. 너무 인상적이죠, 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오데오 가르마. 그리고 청재킷 이런 것들 그 장국영 하면 장거롱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그 아이템들 덕분에 이제 또 더 스타가 되기도 했고요. 오데오의 청청 패션. 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 그렇게 입혔어요. 저는. 정말요? 네. 사실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면서 계속 스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990년도에 은퇴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팬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안겼었는데 다행히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술 영화나 저예산 영화에 또 출연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작품 세계를 자연스럽게 넓히게 됐죠. 그리고 그의 전성기 작품을 또 언급을 할 때 우리에겐 이제 왕가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왕자웨이 감독의 아비정전 같은 작품을 또 꼽을 수 있고 천카이거 감독으로 알려진 진계가 감독의 태양별이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혹시 이 작품 참 기억 남는다, 이 작품 참 좋다 하는 작품 있을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해피투게더. 라는 작품이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장거롱을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른하고 또 신경질적이기도 한 그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그 영화는 정말 수십 번을 본 것 같아요. 신경질적인 남자 좋아하시는가 보고. 해피투게더의 OST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네, 맞아요. 자, 21년 전 2003년 4월 1일로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거롱이 사망한 날인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던 데다 그날이 또 만우절이었다 보니까 이 소식이 거짓말 아니야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이 사망에 관한 또 루머 뒷얘기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머물던 홍콩의 호텔에서 몸을 던져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46살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또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또 더 인상에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누군가 일부러 살해를 했다. 그리고 또 그의 동성연인으로 알려졌던 이제 사람이 또 유산을 노리고 살해했다. 이런 설들이 계속 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또 그 장거롱이 사망하던 때요. 생을 마감하기 전에 통화를 했다고 알려진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연방으로 많이 알려진 여배우 메이앤팡인데 생전에 장거롱하고도 되게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한 홍콩의 인기 가수이자 영화 배우였는데요.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고 또 투신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장국영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시금전폐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부축을 받으면서 참석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그랬나요? 이 메이앤팡도 장거롱이 사망한 해에 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해에 자궁경부암으로 근데 또 이게 친구의 죽음이 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건강이 더 악화돼서 빨리 이제 죽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2081님 오래전 영화지만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죽는 장면 아직도 가슴을 저밉니다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메이앤팡은 또 아시아의 마돈나, 홍콩의 딸로 불렸던 배우인데 지난해 그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던 양자경, 양쯔춘과도 절친한 사이였고요. 메이앤팡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축하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 동방삼엽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장만위와 함께 셋이 출연하면서 친해졌는데 양쯔춘 같은 경우에는 메이앤팡과 절친한 사이하면서 또 사망 후에 화장식에 참가한 8명 중 1명이고 또 추모 공연에 사회를 맡기도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메이앤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이력을 약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982년에 홍콩 TVB 주최 신인가요제 신수가창대회에서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00대 1이요.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1985년부터 7년 동안 연속으로 홍콩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성
여성 가수의 영예를 얻었었고요. 네. 또 1987년에는 대만 금마장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었고 88년에는 또 홍콩 금상장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가수로서도 또 배우로서도 굉장한 영광을 누렸었는데 네. 우리나라와도 좀 인연이 있습니까? 네, 1988년에 저희의 그 서울 올림픽에 네. 유일한 아시아 여성 가수로 초청이 돼서 전 세계의 슈퍼스타들과 함께 공연을 했고요. 이후에 한국에서 음반도 발매했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장거룽 또 메이앤팡 혹시 함께 출연한 작품도 있었나요? 네, 1984년에 연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연분. 네. 장거룽, 장만희, 메이앤팡 주연의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연한 건 아닌데 예. 그 장거룽이 출연했던 영웅본색 시리즈의 3편에 메이앤팡이 또 출연을 했죠. 예. 여기서 잠시 뭐 그런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하니? 관련된 음악 안 틀고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홍콩 느와르 대표작 영웅본색의 주제곡인 당년정인데요. 장거룽의 대표곡이고요. 그게 뭐지 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하실 겁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輕輕笑聲，再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走到明媚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現，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有你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童年稚氣夢未了。今日我與你又是肩並肩，當年情，此刻是天上新鮮。一望你，眼裏溫馨已通電，心裏邊從前夢一點未講變。今日我與你又是肩並肩，當年情再度添上新鮮。 네. 당년정 영웅본색의 주제곡 들어봤습니다. 1457님 노래 들으니 영웅본색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주윤발 근황이 궁금해집니다 하십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문화평론가와 함께 사망 21주기를 맞은 홍콩 배우 우리에겐 장구경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장거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 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 다 갑자기 이거 하실 거예요. 네, 약간의 그 아련함도 생기시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신 분들도 그 개그맨 또 이수근 씨가 그렇죠. 억지 중국어로 뭐 네. 이렇게 따라 하시기도 하셨다 보니까 맞아요. 음은 다 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개봉하는 장거룽 영화들도 그렇고요. 꾸준히 거론되는 홍콩 영화들을 보면요. 주로 553, 네. 뭐 왕가위 같이 소위 홍콩의 뉴 웨이브 거장들의 영화인데 한때는 또 홍콩 영화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197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정말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네. 한때 라시아의 리틀 할리우드라고 불릴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근데 이 홍콩이 국제 도시다 보니까 좀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중국적인 소재와 서구적 감수성을 덧입혀서 이 영화들이 탄생을 해서 이게 이른바 그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타이완의 그 화교 자본들이 많이 투입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홍콩 영화의 전성기하고 그 가정용 비디오라고 하죠. VHS. 기억납니다. 네. 이게 지금 영화도 영화였지만 항상 하교하면서 네. 아버지 심부름이
비디오 가게 가서 홍콩 영화 오늘은 뭐를 빌려오거나 이걸 반납하고 항상 홍콩 영화를 빌려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딱 그 미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막 호황이 되기 직전에 이제 그 홍콩 영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덕분에 이제 이소룡이라던가 그 우리가 성룡으로 알고 있는 청룡, 네, 같은 배우들, 그렇죠. 너무나 슈퍼스타로 이제 군림을 했었고, 뭐 이소룡 같은 경우에는 브루스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네. 이렇게 뭐 영화의 어떤 자본력도 들어갔지만 가정용 비디오 시장이 발전하면서 더더욱 흥행, 또 홍콩 영화의 아주 전성기를 거뒀었는데 뭐 영웅문색, 첩혈상웅, 천장지구 이런 것들도 홍콩 느와르 장르가 또 요 시기에 주목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홍콩 영화의 뉴웨이브 시대를 주도했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맨손 무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심의 그 액션 영화하고는 달리 좀 뭐랄까요, 총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의 의리를 부각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먼저 가. 맞아요. 여기는 나에게 맡겨.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 작품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장르로 하나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우삼 감독 그리고 서극 그리고 안과이 감독 등이 이런 홍콩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거장들로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윤발 그리고 저우름파라고 하죠. 그리고 저우름파, 장거롱, 류덕화 그러니까 류더화 같이 비극적인 그 누아르물에 최적화된 배우들의 연기력이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7530님, 저는 장국영이 세계 최고 배우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배우가 작고 할 때보다 더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마음이 아련합니다 하시고요. 이렇게 리틀 할리우드로 불렸던 홍콩 영화계 흥행을 또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 싶기도 해요. 네, 사실 대표적인 그 중화권의 범죄 조직이었죠. 삼합회가 홍콩 사회하고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제작 전반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좀 일으켰었는데 특히 이 타깃이 된 게 스타 배우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삼합회의 협박으로 인해서 원치 않았던 작품들에도 출연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걸 거절하면은 삼합회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이 계속 시달렸었고 그리고 이영걸로 알려져 있죠. 리렌제는 또 매니저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 삼합회 횡포 같은 거에 이제 염증을 느낀 많은 감독하고 배우 영화인들이 썰물처럼 홍콩을 떠나갔죠. 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좀 주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997년에 156년 만에 홍콩의 중국 반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홍콩 영화의 몰락을 좀 가속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뭐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좀 제재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 홍콩 영화계가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장점들이 좀 사라진 게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리틀 할리우드로 불렸던 홍콩 영화계가 좀 힘이 빠진 상황. 홍콩 누아를 이끌었던 배우 또 우리한테는 주윤발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저우름파가 지난해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했던데 여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결이 닿아 있는 홍콩 영화의 현실 또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저우름파는 이제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규제가 많아 제작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시나리오는 영화 당국의 여러 파트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많은 영화인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검열이 너무 많다고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모국어로 계속 답하던 저우름파가 검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로 말했거든요. 세계 사회에 좀 보여주고 싶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었고 아무래도 이런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자기들은 이제 영화계가 홍콩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네, 홍콩 영화 다시 부활할 날갯짓 보이나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홍콩 영화인들이 그 노력의 결실로
곧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합니다. 뭐예요? 네, 바로 이제 유덕화, 양조위, 그러니까 량차웨이 그리고 네. 류더화 배우의 골드핑거. 골드핑거요? 네. 언제 개봉합니까? 4월 10일에 개봉을 근데 하고요. 배우 두 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되게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네, 이 두 배우가 나왔던 이제 무간도 이후에 20년 만에 재회를 하는 거라서 벌써 20년 만이에요. 네, 많은 팬들의 관심을 얻고 있죠. 영화 골드핑거 4월 10일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일지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이 두 배우가 만난다. 또 20년 만에 주연 배우로서 재회한다. 그쵸. 많은 팬들이 홍콩 영화에 또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볼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금시초문 코너에서 장구어룽, 장구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억에 젖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노래 너무 짧았어 하시는 분들 많죠. 마지막으로 장구어룽의 대표곡 중 하나인 A Thousand Dreams of You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1999년에 장구어룽이 KBS 이소라의 프로포즈 출연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장구어룽은 이소라 씨와 함께 만보 댄스를 추기도 했었고요. 이소라 씨는 또 시간이 지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로 장구어룽을 뽑기도 했습니다. 만우절 거짓말 같은 사망 소식이었지만 그래서 더 잊을 수 없는 배우 장구어룽을 기억하면서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h, it's time to dream 1,000